여보, 지옥에서 만나. 남편이 절벽 아래로 사라지는 순간 아내는 14억 원의 자유를 꿈꿨습니다. 수갑 채우는 소리 찰칵. 하지만 3시간 후 으스스한 콧노래.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안방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당신은 죽었어! 당신은 죽었어! 33년 결혼, 2번의 살인 시도, 그리고 한 남자의 완벽한 복수.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석준 59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시선은 멀리, 아득히 멀리 닿지 않는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아내 혜란 56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죽과 반찬을 석준 앞에 놓았습니다. 35년을 함께한 부부. 그들의 일상은 이렇게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석준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청 환경과에서 근무하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33년간 한 직장을 다니며 2 아들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작지만 아늑한 이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항상 고맙네, 여보. 석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무력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은 석준의 퇴직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그는 오랜만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산 100군데 코스. 젊은 시절 자주 오르던 익숙한 산이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요. 혜란이 현관문 앞에서 당부했습니다. 걱정 마, 나 사는 자신 있잖아. 그것이 석준이 자신의 2 다리로 걸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산길에서 일어난 미끄러짐 사고. 불과 2m 높이의 바위였지만 석준은 최악의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척추 4번, 5번 골절.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다시 걸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석준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59세. 이제 막 인생 2막을 시작하려던 순간에 휠체어에 갇혀버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공원도 산책하고 싶었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석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혜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천천히요. 제가 받쳐드릴게요. 혜란은 늘 그렇듯 인내심 있게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석준은 아내의 어깨에 기댄 채 조심스럽게 몸을 이동했습니다. 체중의 전부를 아내에게 의지해야 하는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괴로웠습니다.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TV를 보는 것. 석준의 하루는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가끔 옛 직장 동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석준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석준이 형, 우리 다음 주에 설악산 가는데 같이 갈래? 아, 나는 됐어.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거절할 때마다 석준의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준과 혜란의 경제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월 230만 원 정도 나왔지만 석준의 재활 치료비와 각종 의료비로 매달 8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2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고 각자의 생활이 빠듯해 부모를 지원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보, 물리치료 이번 달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혜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 네, 집에서 제가 스트레칭 도와드릴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서요. 석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석준은 거실 창가에 휠체어를 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석준에게는 이제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석준아, 재활 열심히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대. 혜란이 위로했지만 석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물리치료사도 모두 희망을 주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척추 손상 환자의 회복 통계를 인터넷에서 찾아본 석준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혜란은 석준을 침대로 다시 옮겨 놓았습니다. 목욕은 이틀에 한 번. 혜란이 전신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부부잖아요. 혜란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졌다는 것을, 허리를 자주 주무른다는 것을, 56세의 여자가 70kg이 넘는 남자를 매일 들어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밤이 되면 석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아내에게 짐일 뿐인가? 아이들에게 부담일 뿐인가?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방법조차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무력함이 석준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아빠,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큰아들이 전화로 말했지만 석준은 손주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석준의 세계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파트 거실과 안방, 그리고 가끔 나가는 병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몰랐습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자신을 돌보는 아내의 다정한 손길 뒤에 어떤 계산이 있는지를. 여보, 내일은 날씨가 좋대요. 휠체어 밀고 공원이라도 나갈까요? 그래, 고마워. 석준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밖에 없었으니까요. 자신의 무력한 몸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혜란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석준은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비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나겠지. 석준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방식으로 올지 석준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휠체어에 갇힌 남자, 헌신하는 아내, 평온한 일상. 하지만 곧 이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석준이 믿었던 평온은 사실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 아래에는 차갑고 깊은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휠체어 생활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사소해서 눈치채기 힘든 변화들이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혜란이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마트 가는데 그렇게 차려입어? 석준이 물었습니다. 아, 친구도 만나기로 했어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전화 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혜란은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석준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평소 친구를 만날 때도 항상 자세히 말해 주었는데 오늘은 왠지 모르게 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란은 6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마트에 그렇게 오래 있었어? 아, 친구랑 커피숍에서 오래 얘기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하지만 혜란의 손에는 마트 봉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 동안 그것밖에 사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 석준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혜란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놓아둔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시간대? 보고 싶어. 발신자는 김 부장님이었습니다. 석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보고 싶어라는 표현. 석준은 휠체어를 밀어 휴대폰 가까이 갔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기도 전에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혜란이 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석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야? 아, 예전 직장 상사분이요. 별거 아니에요. 혜라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석준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석준은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아내의 작은 변화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혜라는 이전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석준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잠깐만요 하고는 베란다나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아, 보험 상담사요. 요즘 보험 정리하고 있어서요. 보험? 석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필요한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를 가져온 혜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데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 전단지예요. 하지만 석준은 봤습니다. 그 봉투가 생명보험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정식 우편물이라는 것을요. 혜란이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석준은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어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혜란이 구겨 넣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본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김석준, 보험금 5억 원, 보험 종류 상해 사망 특약, 수익자 배우자 박혜란. 석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5억 원, 상해 사망. 자신이 사고로 죽으면 아내가 5억을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혜란의 목소리에 석준은 깜짝 놀라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석준이 물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우리 노후 대비용이에요. 요즘 보험 상담사가 좋은 상품 있다고 해서요. 내가 죽으면 당신이 5억을 받는 보험을? 여보, 무슨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혼자 살아가야 하잖아요. 혜란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석준은 그날 이후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었지만 혜란이 외출한 틈을 타서 조금씩 조사했습니다. 안방 서랍장 깊은 곳에서 석준은 더 많은 보험 증서들을 발견했습니다. 화재보험 상해사망 3억 원, 생명암사망 2억 원, 손해보험 재해사망 4억 원, 합계 14억 원, 자신이 죽으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총 14억 원이었습니다. 석준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보험이 최근 1년 사이에 가입된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휠체어 신세가 된 이후에 이건 우연이겠지? 석준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2주 후에 찾아왔습니다. 석준이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을 때 혜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은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지만 석준은 휠체어를 조용히 밀어 베란다 문 가까이 갔습니다.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라는 호칭에 석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알아. 조금만 기다려.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자유로워질 수 있어. 계획? 무슨 계획? 보험금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카페 하자고 했잖아. 나 진짜 그것만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 석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휠체어를 밀어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험금을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그 계획이 완성되는. 석준은 냉철해져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혜란이 친구 만나러 간다며 외출했을 때 석준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아빠 좀 도와줄 수 있니? 왜요,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엄마 휴대폰 요금 고지서 좀 떼어줄 수 있니?
명의가 아빠로 되어 있거든. 그런 건 왜요? 아빠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부탁이다. 며칠 후 큰아들이 가져온 통화 내역서를 보며 석준은 경악했습니다. 020-5782-땡땡땡땡 번호로 한 달에 무려 230통의 통화. 평균 통화 시간 47분. 석준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통화 가능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년 남성의 걸걸한 목소리. 석준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인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석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3년.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세월.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당신이 정말 나를 죽이려고? 석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14억 원의 보험금, 내연남, 그리고 계획이라는 단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휠체어에 갇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석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머리는 멀쩡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석준은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의 외출 시간, 수상한 전화 통화, 보험 증서들.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 혜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석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석준도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내를 의심하지 않는 척,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 혜란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몸을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 뒤에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 미소 뒤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여보, 다음 주에 강원도 여행 갈까요? 날씨도 좋다던데. 혜란의 제안에 석준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강원도 여행. 그것이 혜란이 말하던 계획의 시작일까요?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겠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냥꾼과 먹잇감. 하지만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먹잇감일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5월의 첫째 주 금요일 아침. 석준과 혜란은 강원도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접힌 휠체어가 실려 있었고 석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씨 정말 좋죠? 여보, 오랜만에 여행 나와서 기분 어때요? 혜란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오랜만이네. 석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면을 쓴 채였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설악산 쪽이요. 제가 펜션도 예약해뒀어요. 전망 좋은 곳으로요. 혜란의 대답에 석준은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설악산. 험한 산과 깊은 계곡이 있는 곳. 차는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석준은 혜란의 옆모습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56세의 아내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여자. 두 아들을 낳아준 여자. 정말 나를 죽일 생각인가? 석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14억 원의 보험금과 내연남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3시간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설악산 자락의 한적한 펜션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집도 별로 없었고 가장 가까운 편의점도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조용하네. 석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복잡한 곳보다 이렇게 조용한 데서 쉬어야죠. 혜란이 짐을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펜션 주인이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혜란 씨 맞으시죠? 전화로 예약하신. 네, 맞아요. 남편이 휠체어를 사용해서 1층으로 부탁드렸는데요. 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경치 좋은 쪽으로 드렸어요. 석주는 휠체어에 앉아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설악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석준에게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혜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가 정말 좋대요. 우리 권금성 쪽 전망대 갈까요? 권금성. 석준은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전망대. 하지만 그곳에는 험한 산길과 깊은 절벽도 있었습니다. 휠체어로 갈 수 있어?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데크도 있대요. 전망 정말 좋다던데? 혜란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 좋아. 가보자. 석준은 동의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혜란의 계획이 무엇이든 내일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날 밤 석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혜란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를 잘 조사해봐라. 아빠 휴대폰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다.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석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유언이 될까요? 다음 날 아침 혜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일찍 출발해야 사람 없을 때 좋아요. 요즘 주말이면 케이블카 타려고 줄 엄청 서잖아요. 오늘 토요일 아니야? 그래서 더 일찍 가야죠. 아침 8시 그들은 펜션을 나섰습니다. 혜란은 차를 몰아 설악산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혜란은 휠체어를 펼쳤습니다. 석준을 조심스럽게 휠체어에 앉히고 승강장으로 밀고 갔습니다. 손님,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은 우선 탑승 가능합니다. 직원의 안내로 그들은 빠르게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6인승 케이블카에는 그들 외에 젊은 커플 한 쌍이 더 탔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발 아래로 펼쳐지는 계곡의 모습. 수백 미터 아래로 바위와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석준은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겠지.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혜란은 석준의 휠체어를 밀어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아직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좀 봐요. 정말 멋지죠? 전망대에서 바라본 설악산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경치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혜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더 좋은 뷰가 있대요. 혜란이 가리킨 곳은 전망대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였습니다. 데크로 되어 있어 휠체어도 갈 수 있었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해? 네, 진짜 경치 좋다던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가봐야죠. 혜란은 석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주변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산. 좁은 데크길만이 이어졌습니다. 석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 난간 너무 낮지 않아요? 위험한데? 난간은 정말 낮았습니다. 휠체어 바퀴 높이보다 조금 높을 뿐이었습니다. 석준은 옆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로 바위투성이 계곡이 보였습니다. 혜란아. 석준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왜요? 우리 돌아가자. 여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조금만 더 가요. 거의 다 왔어요. 혜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지고 어딘가 차갑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한 등산객이 다가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휠체어로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겠네요. 등산객이 인사했습니다. 네, 남편이 경치 보고 싶어 해서요.
혜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느꼈습니다. 혜란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것을. 등산객이 지나가고 다시 그들만 남았습니다. 여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여기 배경 좋은데? 혜란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됐어. 그냥 내려가자. 에이, 한 장만요. 여기까지 왔는데. 혜란은 석준의 휠체어를 절벽 가까이로 밀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휠체어 앞바퀴가 난간에서 불과 30c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 너무 가까워. 석준이 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잡고 있잖아요. 하지만 혜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에서 떨어졌습니다. 혜란아, 뭐 하는 거야? 석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혜란은 석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33년 동안 본 적 없는 차갑고 냉혹한 눈빛. 여보, 미안해요. 혜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3년 동안 휠체어 밀고 몸 닦아주고 똥오줌 받아주고. 나는 아직 56살이에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당신도 힘들잖아요. 휠체어 타고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도 알아요. 이게 서로에게 나은 거예요. 석준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웃음. 서로에게 나? 14억 원 보험금 받고 그 남자랑 제주도 가서 카페 하는 게?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어. 김 부장이었나? 당신 내연남. 그리고 당신이 1년 동안 가입한 보험들. 다 알아. 혜란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알면서도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 당신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고 싶었어. 바보 같은 사람. 그럼 더 쉽네요. 혜란이 휠체어 뒤로 다가갔습니다. 석준은 휠체어 바퀴를 잡으려 했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혜란아, 제발.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혜란의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석준이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혜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석준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뭐요? 지옥에서 만나. 그 순간 혜란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휠체어가 앞으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난간을 넘어 허공으로. 하지만 석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죽음 앞에서 왜 석준은 웃고 있었을까요? 휠체어가 난간을 넘어가는 순간은 느린 영화처럼 흘러갔습니다. 석준의 몸이 허공에 떴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 바위투성이 계곡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악. 비명은 석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던 혜란의 비명이었습니다. 떨어지면서 석준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공포보다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석준의 머릿속에는 지난 2주간의 준비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란의 계획을 눈치챈 후 석준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직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머리와 인터넷, 그리고 몇몇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 변호사님 맞으시죠? 석준은 혜란이 마트에 간 사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수는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민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급한 일이야. 석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배신, 14억 원의 보험금, 내연남의 존재,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까지. 형, 그게 사실이야?
그럼 당장 신고해야지. 아니야. 증거가 아직 부족해.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돼. 게다가 나는 혜란의 진짜 계획을 확인하고 싶어. 형, 위험해. 정말로 형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알아. 그래서 보험이 필요해. 석준은 민수 변호사에게 자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첫째,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증거 자료를 클라우드에 백업해줘. 혜란의 통화 내역, 보험 증서 사진, 녹음 파일 전부. 알겠어. 둘째, 내가 만약 사고를 당하면 그게 진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무슨 장치? GPS 추적기. 그리고 소형 녹음기. 민수 변호사는 다음 날 석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혜란에게는 오랜만에 친구가 들른다고만 말했습니다. 형, 이거 받아. 민수가 건넨 것은 작은 GPS 추적기와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GPS는 형 휠체어 밑에 부착해. 배터리 일주일 가. 그리고 이 녹음기는 형 옷 안쪽에 숨겨. 음성 활성화 기능이라 계속 녹음돼. 고마워, 민수야. 형, 정말 이러는 게 맞아? 그냥 신고하고 헤어지는 게? 안 돼. 혜란이 끝까지 가는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 석준은 또 다른 준비도 했습니다. 산악 전문가인 후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형님, 설악산 권금성 쪽 절벽 지형이요? 거기 추락하면 보통 죽죠. 근데 중간에 나무들이 좀 있어서 운 좋으면 나뭇가지에 걸릴 수도. 만약 거기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생존 확률이 높을까? 형님, 무슨 이상한 생각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후배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추락 시 자세, 나뭇가지 잡는 법, 생존을 위한 팁들. 석준은 메모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떨어지면서 석준은 후배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반신은 마비되어 있었지만 상체는 멀쩡했습니다. 4초쯤 지났을까? 퍽! 석준의 몸이 큰 소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다시 떨어졌지만 속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퍽! 퍽! 2번, 3번 더 나뭇가지를 거치며 석준은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크윽!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석준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절벽 중턱의 작은 평지였습니다.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준비한 대로 된 것입니다. 절벽 위에서 혜란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미터 아래 나무와 바위만 보였습니다. 하. 혜란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남편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미안해, 석준아. 혜란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혜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떨어졌어요. 설악산 권금성 전망대에서 제 남편이 휠체어가 미끄러져서. 혜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떨게 하고 울먹이며 완벽한 피해자 가족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30분 후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저기요. 휠체어가 갑자기 미끄러져서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 혜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만. 구조대는 절벽 아래로 로프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벽 중턱에서 석준은 구조대 헬리콥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야. 석준은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됨. 추락 생존. 구조대 오면 연락할 것. 녹음기 작동 중. 그리고 석준은 옷 안쪽에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자신을 밀어버리는 순간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지옥에서 만나. 혜란아. 석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시간 후 구조대원이 석준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생존자 발견. 뭐라고? 이 높이에서 살아있다고? 구조대원들이 놀라며 석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의식 있으십니까? 어디 다치셨습니까? 갈비뼈. 부러진 것 같습니다. 팔도. 석준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나무들이 낙하를 완충시킨 것 같습니다. 곧 헬기로 이송하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생존자 구조 완료. 중상이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음. 헬기 투입 요청. 헬기가 석준을 싣고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기다리던 혜란은 헬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찾았나? 하지만 헬기에서 내린 것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석준이었습니다. 여보. 혜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아니,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표정. 부인, 정말 기적입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십니다. 구조대원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혜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석준은 응급 헬기로 속초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혜란도 함께 탔습니다. 헬기 안에서 석준과 혜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석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의미심장한 미소. 혜란은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살아남았어. 혜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갈비뼈 3대 골절, 좌측 팔 골절, 전신 타박상.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정말 기적이네요.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최소 2주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2주. 혜란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고는 났지만 죽지 않았으니. 그날 밤 병실에서 석준은 혜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나를 살려줘서. 혜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질 때 나뭇가지들이 날 살렸어. 정말 운이 좋았지. 석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떨어지기 직전에 우리가 나눈 대화 다 기억해? 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대화요? 지옥에서 만나라고 했잖아. 내가. 그리고 당신은 뭐라고 했더라?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였나? 걱정 마. 다 이해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석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혜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병원 복도. 혜란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살아있어. 증거가 있을까? 녹음? 뭔가 준비했을까?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반면 병실에서 석준은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 클라우드에 백업된 모든 증거, 그리고 민수 변호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초 의료원 412호 병실.
석주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비뼈를 감싼 붕대가 숨 쉴 때마다 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고통보다는 차분한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물 좀 드릴까요? 혜란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시 천사의 가면을 쓴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아니, 괜찮아. 석준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오후 민수 변호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민수는 혜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왔습니다. 살아있으니 괜찮지? 석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완벽해요. 혜란 씨가 직접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나은 거예요 라고 말한 것, 나도 살아야 해요 라고 한 것, 모두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좋아. 그걸로 충분해? 살인 미수 혐의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형님,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보험 사기까지 입증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혜란 씨와 내연남의 관계, 보험금을 노린 정황, 사전 계획성까지 모두 증명해야 해요. 그래서 내가 아직 기다리는 거야. 석준이 말했습니다. 형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혜란이는 지금 패닉 상태야. 나를 죽이는데 실패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석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 그 시각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혜란은 휴대폰을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지? 그 높이에서. 기적이라고? 혜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석준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석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님이라는 이름. 혜란은 주변을 살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남편이 살아났다고? 대체 무슨 일이야? 내연남 김태수 52세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오빠,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분명히 떨어졌는데? 미쳤어?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당장 끊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혜란은 휴대폰을 움켜쥐었습니다. 김태수조차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석준은 민수 변호사를 통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 이름은 정우진 45세,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김석준 씨 맞으시죠? 의뢰받았습니다. 정우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혜란이 없는 시간을 택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아내와 김태수라는 남자의 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해 주세요. 김태수? 맞습니다. 사전조사로 신원 확인했습니다. 52세 건설 부장. 혜란 씨와는 2년 전부터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석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게 3년 전. 그 1년 후부터 혜란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주로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월 평균 판례 지시회 정도. 정우진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혜란과 김태수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식사하는 사진. 석준은 말없이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 아니라 33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세요. 특히 사고 이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3일 후 김태수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혜란이가 실패했어. 그 남자가 살아있다고. 우리 계획이 탄로 나면 어떡하지? 김태수는 혜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만나야 해. 급해.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우진 탐정이 혜란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모든 문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 7시 혜란과 김태수는 서울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침착해. 증거가 있어? 내가 밀었다는 증거? 모르겠어. 그 사람 표정이 이상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설마 녹음이라도 했겠어? 그냥 사고로 밀어붙여. 휠체어가 미끄러졌다고.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테이블 밑에 정우진이 몰래 설치한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한편 석준의 사고 소식을 들은 보험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준 씨 사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보험조사팀 과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1년 사이에 총 5개 보험사에 14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것도 하반신 마비 환자가. 보험료만 월 120만 원이에요. 심사할 때 왜 통과시킨 거야? 각 보험사마다 다른 상품으로 가입해서 중복 체크가 안 됐나 봐요. 그런데 가입 후 1년도 안 돼서 절벽에서 추락사고. 보험 사기 냄새가 나는데요. 보험사 조사팀은 경찰에 의심 사례로 보고했습니다. 속초경찰서 형사 박민호 38세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김석준 씨 사고건 좀 살펴봐야겠어요. 박민호 형사는 병원을 찾아와 석준을 면담했습니다. 김석준 씨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형사님. 제가 사실은 석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밀었습니다. 뭐라고요? 박민호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4억 원의 보험금, 아내의 내연남, 그리고 계획적인 살인 시도까지.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석준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나은 거예요. 미안해요. 여보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혜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민호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일주일 후 석준의 병실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 변호사, 정우진 탐정, 박민호 형사가 모였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민수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첫째, 살인 미수 증거. 절벽에서 밀어버린 순간의 녹음 파일. 둘째, 사전 계획성. 1년간 가입한 14억 원 상당의 보험 증서들. 셋째, 내연 관계. 혜란 씨와 김태수 씨의 모텔 출입 사진 47장, 통화 내역 230건. 넷째, 보험금 공모. 김태수와의 대화 녹음 보험금 받으면 제주도 가서 카페 하자는 내용. 다섯째, 사고 후 대화. 증거가 있어? 내가 밀었다는 증거? 라는 김태수의 발언. 박민호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공모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형사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석준이 말했습니다. 뭡니까? 혜란이가 정말로 끝까지 가는지 보고 싶습니다. 나를 정말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무슨 뜻입니까? 퇴원하면 혜란이는 분명 다시 시도할 겁니다. 이번에 실패했으니까 더 확실한 방법으로. 민수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위험합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어요. 지금 당장 체포해도 됩니다. 아니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싶어. 석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사람이야. 혹시라도 양심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 형님, 만약 혜란이가 다시 시도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끝낼 수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석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주 후 석준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보, 집으로 갈까요? 아니면 서울 큰 병원에서 더 치료받을까요? 혜란이 물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편해. 알겠어요. 제가 집 청소하고 준비해 놨어요. 혜란은 여전히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으로 김태수에게 보낸 문자를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가.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게. 정우진 탐정이 가로챈 그 문자를 혜란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석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익숙한 풍경들. 혜란아, 너는 끝까지 가려는구나. 석준은 슬펐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습니다. 33년의 사랑이 14억 원보다 가벼웠다는 사실이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보험 증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혜란과 김태수의 범죄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석준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마지막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혜란은 백미러로 석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야. 서울 은평구 아파트. 석준이 3년간 휠체어를 타고 살던 그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혜란이 죽을 떠서 석준 앞에 놓았습니다. 석준은 그 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석준은 태연하게 먹었습니다. 사실 민수 변호사가 몰래 준 해독제를 미리 먹어둔 상태였습니다. 맛있네, 고마워. 당연하죠. 제가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끓였는데요. 혜란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란은 석준이 잠든 후 베란다로 나가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어떻게 됐어? 집으로 데려왔어.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저번처럼 대놓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혜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약물. 서서히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미쳤어? 그건 더 위험하잖아. 부검하면 들통나. 하반신 마비 환자가 심장마비로 죽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건강 상태도 안 좋았고 최근에 사고까지 당했으니까. 김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약은 어떻게 구할 건데? 이미 구했어. 온라인으로. 추적 안 되게. 혜란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베란다 화분 뒤에 정우진 탐정이 설치한 초소형 도청 장치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석준은 혜란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변호사와 박민호 형사, 그리고 의사 친구까지 모두 공모 상태였습니다. 형님, 정말 이 방법을 쓰실 겁니까? 민수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혜란이가 끝까지 가는 걸 확인해야 해. 그리고 김태수까지 함께 잡아야지. 석준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혜란과 김태수가 보험금을 타려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기는 것. 의사 선생님, 준비되셨죠? 석준이 물었습니다. 네. 사망진단서까지 준비했습니다. 물론 가짜지만 형식은 완벽해요. 의대 동기였던 한승우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밤. 혜란은 석준의 저녁약에 준비한 약물을 섞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실행했습니다. 여보, 약 드세요. 응, 고마워. 석준은 약을 받아 먹었습니다. 물론 진짜로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혜란이 뒤돌아선 순간 입안의 약을 휴지에 뱉어냈습니다. 1시간 후. 혜란아. 석준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혜란이 놀란 척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석준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속이기 위한 필사적인 연기. 119 불러야겠어요. 혜란이 휴대폰을 집으려는 순간 석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안 돼요. 병원 가야 해요.
헤라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119 부르면 살릴 수도 있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30분 후 석준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리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혜란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119에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식이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석준은 이미 사망 상태였습니다. 한승우 박사가 응급실 당직 의사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확인. 오후 11시 47분. 한승우 박사의 차분한 선언. 혜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 돼. 여보. 미안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속았습니다. 다음 날 혜라는 급하게 사망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구청 직원에게 사망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승우 박사가 만든 정교한 위조 문서였습니다. 부인 애도를 표합니다. 서류 처리는 3일 정도 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라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됐어. 뭐가? 석준이 죽었어. 전화기 너머로 김태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언제? 어젯밤. 심장마비로. 병원에서 사망 확인했어. 시체는? 화장하기로 했어. 내일 장례식 치르고 모레 화장. 좋아. 잘했어. 그런데 혜란아. 왜? 우리 조심해야 해. 절대 서두르지 마. 보험금 청구도 한 달 후에 하고. 알아. 걱정 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이 대화도 모두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이틀 후 장례식장. 석준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관 안에는 더미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석준 본인은 장례식장 뒤편 숨겨진 방에서 모니터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기분이 이상하시겠어요. 자기 장례식을 보다니. 민수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응. 이상하네. 석준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혜란이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갑자기 가셔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네.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혜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큰아들 준혁과 둘째 준호도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엄마, 괜찮으세요? 준혁이 혜란을 부축했습니다. 응, 괜찮아.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시니까. 혜란의 목소리에는 진짜 슬픔이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김태수가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태수가 헌화를 했습니다. 혜란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석준은 모니터로 그 장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식, 내 장례식에 와서. 형님, 진정하세요.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화장장.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습니다. 혜란과 아들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안에 있는 것은 덤이었습니다. 혜란은 눈물을 닦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증거는 모두 사라졌어. 화장이 끝난 그날 밤, 혜란은 김태수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들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오빠, 우리 해냈어. 혜란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아직 일러. 보험금 받을 때까지는 조심해야 해. 알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축하하자. 우리의 자유를. 김태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짤랑.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혜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33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제주도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보험금 14억이면 카페 하나 차리고도 남아. 우리 거기서 새 인생 시작하자. 너무 기대돼.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죽은 남편의 돈으로 시작할 새로운 삶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거실 책장 사이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김태수가 혜란을 끌어안으며 속삭이는 모습. 당신이 용감했어. 석준을 절벽에서 밀었을 때 무서웠어. 하지만 오빠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어. 두 번째는 어땠어? 약 먹였을 때? 그건 좀 더 쉬웠어. 첫 번째보다. 모든 대화가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혜란은 5개 보험사에 동시에 보험금 청구를 했습니다. 생명 마이너스 5억 원, 화재 마이너스 3억 원, 생명 마이너스 2억 원, 손해 마이너스 4억 원, 총 14억 원. 서류 검토 후 2주 내로 지급하겠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혜란은 기뻐했습니다. 2주만 기다리면 돼. 14억이 내 통장으로.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미 경찰에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박혜란 씨 보험금 청구했습니다. 좋아. 지급 직전에 체포하자. 박민호 형사가 지시했습니다. 보험금 지급 전날 밤, 혜란과 김태수는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내일이면 14억이 들어와. 드디어구나. 우리 정말 해낸 거야. 제주도 카페 계약서 봤어? 응. 오션뷰 완전 좋더라. 당신 마음에 들 거야.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석준아, 미안하지만 난 행복하게 살 거야. 혜란이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똑똑똑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김태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우리 룸서비스 안 시켰는데? 똑똑똑 노크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혜란과 김태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그리고 곧 그들의 축배가 비명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똑똑똑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김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누가. 오빠, 그냥 들어와. 신경 쓰지 마. 혜란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혜란은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입금 확인 중, 입금 확인 중. 11시 딩동. 문자 알림이 울렸습니다. 생명보험에서 5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혜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연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화재보험에서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생명에서 2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4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총 14억 원. 혜란은 은행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이 있어 참았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들어왔어. 14억. 전부 다. 정말? 확실해? 응. 지금 내 계좌 잔액 14억 2천. 원래 있던 돈까지 합쳐서. 전화기 너머로 김태수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잘했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축하해야지. 같은 시각 속초경찰서. 박민호 형사가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보험금 입금 확인됐습니다. 작전 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혜란과 김태수 동시 체포합니다. 혜란 씨는 자택에서, 김태수 씨는 회사에서. 형사님, 근데 시체가 없는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합니까?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박민호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이번 작전의 핵심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한편 민수 변호사의 사무실. 석준은 한 달 만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염이 자라고 얼굴이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형님, 준비되셨습니까? 응.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혜란 씨 반응이 궁금하네요. 민수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진심으로 묻겠습니다. 후회 안 하십니까? 뭐가? 33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이렇게 끝내는 것? 석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혜란이가 나를 끝내려고 했어. 2번씩이나. 나는 그냥 살아남은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혜란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마지막 기회요? 응.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저녁 8시. 혜란은 14억 원이 든 통장을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석준은 죽었고 보험금은 받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혜란은 거실 불을 켰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더 이상 석준의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따랐습니다. 건배. 나의 자유를 위해. 혼자 건배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인 2잔을 비운 후 혜란은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려는데 삐걱. 안방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란이 멈췄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하지만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혜란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20분 후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때 딸깍 안방 불이 켜졌습니다. 혜란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안방 불은 꺼놓았는데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에 우산을 들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안방 문을 확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 자동 타이머였나? 혜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흥흥흥 흐흐흐흥 어디선가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혜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콧노래. 너무나 익숙한 멜로디. 석준이 평소에 자주 부르던 그 노래. 아니야. 말도 안 돼. 혜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석준은 죽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유골함도 봉안당에 모셨습니다. 흥흥흥 흐흐흐흥. 콧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안방 안쪽 욕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나와.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콧노래가 멈췄습니다. 정적. 혜란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때 삐걱. 욕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휠체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은 남자. 여보, 나야. 석준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석준. 으아악. 혜란의 비명이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안 돼. 안 돼. 당신은 죽었어. 내가 죽는 걸 봤어. 화장도 했어. 혜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석준은 천천히 휠체어를 밀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놀랐어? 나도 놀랐어. 내가 살아날 줄은 몰랐지. 유령이야. 넌 죽었어, 죽었다고. 혜란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준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 유령? 아니야, 혜란아. 나는 살아있어. 내가 죽이지 못했어. 말도 안 돼. 병원에서 사망 확인했어. 화장장에서. 다 연극이었어. 내 친구가 의사잖아. 사망 진단서도 가짜, 화장한 것도 더미. 전부 다 가짜였어.
석준의 말에 헤라는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긴 왜야? 너 때문이지. 석준은 휠체어를 헤란 바로 앞까지 몰고 왔습니다. 헤란아,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기회? 솔직하게 말해봐. 정말 나를 사랑한 적 있어? 33년 중에 단 하루라도? 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수는? 진짜 사랑해? 14억은? 그게 나보다 중요했어? 석준의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헤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를 죽이려고 한 것? 2번씩이나? 나도 힘들었어. 3년 동안 당신 휠체어 밀고 똥오줌 받고. 나는 아직 젊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헤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석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해해. 정말로. 정말? 응. 너도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헤란아. 석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여도 돼?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나은 거예요. 절벽에서의 대화. 헤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봐. 다른 녹음 파일. 약물. 서서히 심장마비처럼 보이게. 당신이 용감했어. 석준을 절벽에서 밀었을 때. 김태수와의 대화들. 그리고 이것도. 석준은 태블릿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호텔에서 김태수와 샴페인을 마시며 축배하는 헤란의 모습. 석준아, 미안하지만 난 행복하게 살 거야. 화면 속 헤란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1년 동안 준비했어, 헤란아. 내가 보험 가입하는 순간부터. 석준이 말했습니다. 너를 믿고 싶었어. 정말로. 혹시나 했어. 내가 양심을 되찾을까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너는 끝까지 갔어. 보험금까지 받았지? 14억. 헤라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띠리리리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박혜란 씨, 문 열어주세요. 박민호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헤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돼. 석준이 현관 쪽으로 휠체어를 몰았습니다. 헤란아, 마지막으로 물을게. 후회해? 나를 만난 것? 헤라는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남자. 2 아들의 아버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응. 후회해.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석준은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도 후회해. 너를 믿었던 것. 석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박민호 형사와 여러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혜란 씨,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헤라는 순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면서 헤라는 석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석준아, 미안해. 진심으로. 석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아내가, 아니 이제는 범죄자가 된 여자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집에는 석준만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 석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3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석준은 다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흥흥흥 흐흐흐흥.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멜로디로 들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온 콧노래는 헤란에게 지옥의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14억 원의 자유는 수갑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준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감동 3층. 혜라는 차가운 독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56년 인생에서 처음 입어보는 수감복. 손목에는 수갑을 찼던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혜란, 면회 나와. 교도관의 목소리에 혜란은 일어났습니다. 체포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제12호 법정. 혜란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큰아들 준혁과 둘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석준도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혜란,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5월 11일 설악산 권금성 전망대에서 남편 김석준 씨를 절벽으로 밀어 살해하려 했으며 실패 후 2024년 5월 20일 약물을 이용해 다시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1년간 총 5개 보험사의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14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피해자 사망 후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공범 김태수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피해자가 생존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망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사는 하나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절벽에서의 대화 녹음 파일입니다. 법정에 혜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해요. 여보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요. 당신도 힘들잖아요. 이게 서로에게 나은 거예요. 혜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음은 내연남 김태수와의 통화 내용 및 대화 녹음입니다. 보험금 받으면 우리 제주도 가서 카페 하자고 했잖아. 당신이 용감했어. 석준을 절벽에서 밀었을 때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화면에는 혜란과 김태수가 샴페인을 들고 축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석준아, 미안하지만 난 행복하게 살 거야. 방청석에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휠체어를 밀고 남편을 들어 올리고 씻기고 제 허리도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혜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 연금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혜란은 석준을 바라보았습니다. 33년을 함께 산 남자. 자신이 2번이나 죽이려 했던 남자. 석준 씨. 혜란은 처음으로 시를 붙여 불렀습니다. 이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것 압니다. 다만 한때는 당신을 사랑했었다는 것만은 믿어주세요. 석준은 표정 없이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재판장이 석준에게 물었습니다. 석준은 휠체어를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3년간 혜란을 사랑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함께 웃고 울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걷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석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혜란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석준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내는 저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로, 상담으로, 이혼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살인으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절벽에서 밀어버린 것도 모자라 살아 돌아온 저에게 독국물을 먹였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혜란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석준의 단호한 목소리.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원합니다. 같은 날 오후 공범 김태수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김태수는 모든 것을 혜란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혜란 씨가 남편을 밀었다는 것도,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그럼 석준을 절벽에서 밀었을 때라는 발언은 뭡니까?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혜란 씨 얘기를 듣고 말한 거지. 2년간 200회 이상 만났고 보험금으로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은? 김태수도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후 선고 공판. 피고인 박혜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 피고인은 33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금전적 이유로 살해하려 했으며 2차례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살인 미수 실패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2번째 시도를 감행했으며 심지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사망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고인 박혜란을 살인 미수죄, 보험 사기죄로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또한 보험사에 부당하게 지급받은 14억 원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쾅! 판사봉이 내려쳤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8년. 74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어진 김태수의 선고. 피고인 김태수를 살인 미수 방조죄, 보험 사기 공모죄로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김태수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고 후 혜란은 여자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독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 18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14억 원을 위해 33년 결혼을 끝냈고 18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혜란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한편 석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는 재활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김석준 씨, 오늘은 평행봉 연습해봅시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석준은 다시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하반신 마비 상태였지만 상체 근력을 키워 보조기구로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큰아들 준혁이 격려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석준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준은 아파트를 팔고 1층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휠체어 생활에 더 편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환경 관련 컨설팅 일을 받았습니다. 33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둘째 준호가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상하게도. 석준이 웃었습니다. 혜란, 엄마 때문에 힘드실 텐데. 아니야. 오히려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석준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1년 후 석준은 재활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여성의 이름은 윤지혜 53세. 그녀도 사고로 다리를 다쳐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살아야죠. 포기하면 끝이니까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석준은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교도소에서 혜란은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박혜란, 면회 왔어. 누가 왔을까? 아들들은 1년간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에 앉은 사람은 석준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혜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혜란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평생. 석준의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기로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미워하면 내가 계속 당신에게 묶이니까. 나는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혜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해줘서. 18년 후에 나오면 새로운 인생을 사세요. 그때는 정말로. 석준은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석준 씨. 혜란이 불렀습니다. 당신은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석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년. 석준은 재활센터에서 만난 윤지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인까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 같은 사이였습니다. 석준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공원 나갈까요? 좋아요. 석준은 보조기구를 이용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완전히 걷는 것은 아니지만 휠체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석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2번 죽을 뻔했지만 2번 다시 살아났어. 이제는 정말로 살아갈 거야. 5년이 흘렀습니다. 석준은 환경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윤지혜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큰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석준은 보조기구를 짚고 입학식장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준서 초등학생 됐네? 할아버지,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 잘하겠다. 석준은 손자를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교도소. 혜란은 작업실에서 봉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13년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석준이 행복하기를, 아들들이 건강하기를, 손주들이 잘 자라기를, 그리고 자신이 출소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를. 여보, 지옥에서 만나. 절벽에서 석준이 했던 그 말. 하지만 두 사람은 지옥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석준은 새로운 삶을 살았고 혜란은 18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33년의 결혼, 두 아들의 존경, 자유, 그리고 14억 원. 결국 혜란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반면 석준은 빼앗긴 줄 알았던 것들을 되찾았습니다. 존엄, 희망,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 인생은 그렇게 계속되었습니다. 14억 원의 보험금 대신 얻은 것은 18년의 징역. 탐욕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33년의 사랑도, 자유도, 미래도 뿌린 대로 거둡니다.